첫 번째 발표는 한라문화재연구원의 정창희 원장님께서 굴포연안의 고고학적 경관으로 본 우유 목탁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예정된 시간 20분인데 한 5분 정도만 줄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20분? 30분 시간인데? 네, 방금 소개받은 정창희, 저는 한라문화재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년도에 부천 내장 신도시 발굴조사를 이제 하게 돼서 그걸 계기로 전년도에 그 유적 발표를 하면서 이 부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발굴조사에 너무 관심 많이 가셔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3년간 연속해서 정례적으로 학회를 개최하시는 부천문화원의 열정을 제가 보고 저도 전국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학술대회를 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도의원분이시나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학술대회가 열리는 걸 보고 지금 아까 사회자분 서봉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모범 사례로서 경기도 지역의 앞으로 역사를 정립하는데 훌륭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제가 당초 제시했던 초안하고 제목을 달라서 고고학적 경관으로 본 우유목탁국 굴포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보다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제가 조금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을 좀 곁들여서 사회자님 주민들이 좀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부천이라고 하지 않고 굴포라고 하는 것은 부천문화원에서도 한번 그런 조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부천이라고 하는 행정구역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굴포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굴포천은 그 매립을 하고 하천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포천이 된 거고 굴포 연안 전체가 하나의 포구입니다. 포구. 그래서 굴포 연안을 중시해서 굴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선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그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그 1913년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삼각 측량으로 우리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측량한 지도입니다만은 도시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라서 원래 원지형을 잘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옆에 지질도를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부천시에는 북쪽으로 김포시가 있고 서쪽으로 인천, 동쪽으로 서울, 남쪽으로 시흥과 광명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부천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경계를 따라서 동쪽과 서쪽의 산악지역에 연결되고 가운데 쪽은 깊게 안쪽으로 계곡처럼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지질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표현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매립에서 이 부분이 전부 육지로 돼서 도시화가 됐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굴포만처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부천도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부 연안 지역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깊이 한 10m까지 구체화에 대해서 토층을 확인했었는데 이쪽 지역의 원지역은 대부분 해발 고도가 제로, 0m가 나와요. 0m.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 안쪽까지 다 바다가 들어와 있었고 지금 부천시의 오정군하고 동부구 부평구 일대는 구릉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 열려있는 완만한 C자상에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7일도 구릉성 지역이 이렇게 C자상으로 확인이 되고 이 바깥쪽에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사기층이라고 하는 이른바 고토양이 분포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고토양이 있다고 하면서 원래부터 육성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쪽은 원래부터 깊은 바다 또는 얕은 바다로 형성되어 있었고 결국은 이런 얕은 바다와 이 계양 쪽에 연결해서 서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북쪽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한강 김포를 통해 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양구가 있는 이쪽 지역에 계양산성이 위치하고 있고 이 양천구와 강서구의 경계가 되는 오정구, 원미구 일대에 청동시대로부터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돼서 확인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구석기 유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구석기 유적이 발굴 조사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부천 인근의 김포의 오세동이나 서울의 오세동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 조사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 고강동 7차 발굴 조사에서 일부 지표에서 수습된 석기가 있긴 합니다. 전년도 2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3년도 원종동 유적 저희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지표상에서 다양의 석기를 저희가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물론 고토양도 분포를 하고 있었고 구석기 문화층은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유물의 현상으로 볼 때 구석기 적어도 2만 년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은 부천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2000년 말씀하셨는데 2만 년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신석기 유적도 범박동 유적에서 질문토기 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토기 역시 최대 2만 년까지 올라가니까 부천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것은 적어도 최소 2만 년 그 이전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인류가 거주하고 인류가 활동의 장으로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고고유적으로 본 부천사의 변천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고리울천이라든가 여울천이라든가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형 설명을 중국에서 드리는 것을 시간상 생략토록 하고 제가 오늘 사실 부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자분 중에서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을 진행했었던 부천 고강동 유적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유물들이 이 고강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강동 유적에서는 선사유적이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유물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유적이 형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형성됐는데요. 이런 유물들이 이제 고강동 유적에서 출토됐는데 이런 유물들을 출토하는 이유가 의례, 제사를 지내는 유적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 의례가 아니고 전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늘을 짓는 제천 의례를 지냈던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특별한 공간이 정치적으로 비박이라든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도 합니다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천 이 공항동 유적을 기점으로 청동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의례유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동체가 뭔가 하나의 공동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뭔가 의례를 주관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확대하면은 소국 정치체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우유모탁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원삼국 시대, 상한시대 이 상한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만지난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시기인데요. 조금 더 원삼국 시대 들어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삼국 시대의 부천입니다. 이
이제 원삼국 시대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전 교과서에서는 삼한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이게 이제 삼한시대라고 하면 대략 기원전으로부터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정립되는 그 직전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록한 삼국지 동해전이라는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원삼국 시대는 만지간 변환의 각 소국들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그 왕계 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기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사실은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이 두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이 특히 기원전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할 시기에 한반도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문헌에서는 삼한시대 또는 고각에서는 원삼국시대라고 설명합니다만 간단하게는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철기를 만들면서 각 지역별로 지금의 군이나 시 정도 단위의 작은 나라들이 전국에 사실은 몇십 개, 몇백 개가 만들어져 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은 나라들이 통합돼서 3세기, 4세기쯤 되면 신라, 백제, 고구려로 하나의 큰 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삼국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작은 소국들이 있던 시기에 그 소국들이 지역에 토착된 지역에 원래 있던 분들이 만들었던 하나의 정치적인 모태이기 때문에 그 모태 중에 하나가 부천 지역에서 우유모탁국이라고 하는 기록이 위서동 이전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유모탁국을 고찰할 때는 원삼국 시대의 소국 정치체 결국 이 소국 정치가 나중에 백제에 병합되거나 또는 신라에 예속돼서 하나의 정치체 이론으로 활동합니다만은 결국은 부천 지역을 토대로 한 노복공동체의 원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국 시대 부천은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이 사실 고각적으로 이것이 원삼국 시대 유적이다 하고 발견된 것은 사실은 고강동 유적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고강동 유적도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맥락상 전체적으로 1000년 동안 형성된 기간 내에 분명히 원삼국 시대 유적을 볼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발굴조사한 원종동 유적에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발굴 구역을 표기한 도면이고 이렇게 파랗게 한 것이 유구라고 해서 백제 시대의 저장공 유구가 24개 정도가 나왔고 이 저장공에서 이런 주거지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거지는 이제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해서 사주식 주거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주식 주거지는 그동안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충청도나 전라도 같은 이 한반도의 서남의 지역, 그러니까 마한 지역의 고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문화 계통의 주거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는 이 구름성 아래쪽에서 한기가 조사됐으나 이 아래쪽으로 이런 주거지들이 형성됐던 마을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 발굴조사 구역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저희가 마저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곁들여서 이 사주적 주거지가 출토되는 이 유적을 점으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이 서쪽을 위주로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한이 주로 한반도의 서남쪽, 동쪽이 동남쪽의 변화가 진환이 있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역사적 기록과 고각적 기록이 서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되기 때문에 마한적인 색채를 가진 주거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 원종동 유적에서 사주식 주거지가 이렇게 출토되고 여기서 이제 백제 토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약 한 4세기 초 정도, 300년 초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삼국 시대라고 하면 대략 3세기, 4세기 때까지로 보니까 원삼국 시대가 끝나고 막 백제가 되었거나 또는 아직까지 원삼국 시대였던 시기에 주거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한기의 주거지가 이 원종동 유적에 출토된 주거지가 이 지역이 일부 많은 그런 문화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삼국시대에 이어서 통일시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원종동 유적이고요. 여기서 출토된 토기들입니다. 이 토기들 중에 이제 지금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이 토기는 아래쪽에 3개의 발이 달린 삼족고배라고 하는 건데요. 한성백제의 전형적인 토기입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입니다만 연대는 약 450년을 전한 5세기 중년 대략적으로 장수왕이 한강교를 점령하기 이전에 백제가 있습니다. 한성백제라고 합니다. 그 시기의 유물들이
이러한 저장동과 주거에서 출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 원정동 유적보다 조금 빠른 시기, 그러니까 4세기 초 300년 극초반이거나 또는 3세기 후반 정도로 편년되는 유적들이 여월동과 범박동 유적에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지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주식 주거지나 이 범박동에서 나온 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네모나스면서 방형 또는 방형계 또는 장방형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안쪽에 구들시설이 있거나 기둥이 있거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월동에서 출토된 것은 한자의 그 연자형 또는 철자형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철자형 주거지, 연자형 주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주거지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나오냐면은 강원도나 한강, 미역, 중도까지 주로 많이 출토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의 뭐 족속 민족이랄까, 뭐 시족이랄까, 부족이랄까 나누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동강 이남의 남쪽은 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의 강원도는 예, 그래서 한인, 예인, 그 다음에 고구려는 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맥, 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요. 이 광개토왕 비에 보면 남쪽을 점령해서 신뢰하여서 새롭게 점령한 한지와 예지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왕의 묘를 지키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고려인들도 이 남쪽을 예지와 한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예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계통의 부분이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요. 이 고관적으로 볼 때는 중도를 지역으로 동쪽 지역은 이런 철자형 주거지가 중심이 되고, 서쪽 지역은 이런 방향이나 조금 전에 보셨던 사주식 주거지가 중심이 돼서 이게 40개, 또 한개, 예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부천 지역에서는 여월동에서는 이런 철자형 주거지, 몇자형 주거지, 또 범박동이나 원정동에서는 이런 방향의 사주식 주거지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 지역의 이제 연구자들께서는 부천 지역이 한 문화와 예 문화가 경계가 되었거나 서로 혼재하는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모탁국의 그 고지를 비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부천 지역이 이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 한 문화와 마한 문화와 백제 문화가 서로 접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관적 유적이 더 많이 조사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그렇게 일부 자료만으로도 이건 중요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부천 지역의 고관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삼국시에 이렇게 그 범박동이나 여월동, 원정동에서 이런 유적들이 조사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부천 지역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계양상성입니다. 이 계양상성에서 이제 주구토라고 하는 글자가 적힌 기와가 출토됐는데요. 이 기와는 이제 통일 신라시대 기와입니다만은 주구토라고 하는 것이 그 고구려의 행정구역명이어서 원래 이 지역이 고구려에 예속되었을 때 고구려 행정구역일 때 주구토군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통일 신라에 예속되고 나서 이제 경도방대의 장제군으로 바뀐 것이 주구토 장제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물이 고구려 유물이 아니고 계양상성에서 고구려 유물이 안 나오는데 왜 이걸 고구려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역사 기록에서 주구토라고 하는 그 명문이 고구려 행정명칭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고구려에 예속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이 이 지역이 이제 장수왕대에 또는 광개토왕대에 그 고구려에 포함됐던 그런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원정도 유적이 조사되기 전에는 이 범박동이나 여월동에서 삼국시대의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고구려에 예속된 게 광개토왕 391년에 한 번 점령이 있었고, 또 장수왕대 470년에 한 100년 상간으로 두 번의 전국 전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원정동 유적에서 450년 5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광개토왕대가 아니고 장수왕대에 와서 이 지역이 고구려에 예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원정동 유적의 고구려 백제 유물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원정동 유적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가 가지는 의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우유모탁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문헌 연구자가 아니라 위소동해전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소국의 위치 비정은 이 삼국지 위소동해전에 등장하는 소국들의 이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 남쪽 지역이든 경기도 지역이든 강원도 지역이든 등장하는 소국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도 이게 한 250년쯤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위서동의전이 진수라고 하는 중국의 위나라,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황제의 그 자리를 뺏들어서 이제 위나라가 됐을 때 그 시기에 만들어진. 근데 그 진수라는 사람이 한반도에 온 적은 없어요. 한반도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들이라든가 전원을 통해서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왜에 대한 설명까지 있는데 배를 타고 천리를 가면 바다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다시 땅이 있고 나라가 있다.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상세하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민족적으로서 의미가 있고 텍스트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우이모탁국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다음 거 먼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그 발표 요지에 언급을 해뒀는데요. 예. 이 위서동의전에 보면 이제 우유모탁국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제가 발표 요지에는 있습니다만 우유모탁국과 함께 등장하는 여러 나라 이름이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50몇 개국이. 근데 그 순서가 대략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내려오는데 그 순서가 보면 우유모탁국, 신분고국, 백제국이 세 개가 나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246년이 되면 위나라의 조에라 황제가 이 요동 땅의 공소지를 점령하면서 대대적인 동정, 지금 푸틴같이 동쪽 지역을 대대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광국하고 고구려로 가고 또 일본은 한반도로 넘어와가지고 한강역에 와서 이 한강역에 있는 한기들을 모아놓고 여기가 옛날에 우리 무제 할아버지가 와서 점령했던 중국 땅 대만군인데 니네들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사니까 앞으로 대만군으로 다시 귀속시키겠다. 그래서 선언을 해요. 그 과정에서 서로 분란이 나서 신분국이 뭐 이제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분국의 한기가 탑자를 뒤엎고 싸움이 나면서 전쟁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기량으로 쳐들어가서 남남태수 군주를 죽이는 그런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신분국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중국에서 그 9년을 다시 기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9년이 가지고 있던 무역권을 뺏어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게 신분고국이라고 한다면 신분고국은 한강역에서 이런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봤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우이모탁국이 신분고국과 백제국에 연접해 있다고 한다면 위치상으로 볼 때 백제국은 대략 지금 이제 그 잠실 방이동 일대죠. 탄천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적으로 본다면 결국 그 서편에 신분고국이 있었다고 본다면 뭐 대략적으로 지금 안양청에서 탄천 사이가 신분고국이라면 우이모탁국은 그 서편에 있는 지금의 부천, 구포 연안이 우이모탁국이 되는 것이 논의 구조로 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록에서 이 중국과 일어난 여러 가지 신지들 간의 갈등, 기령전투 그 기록에 보이는 신분고국 거기서 등장하는 나라 이름으로 볼 때 우이모탁국이 부천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굴포 지역의 마음으로 조금 종합해서 시간이 죄송합니다. 예. 일단 굴포 지역의 마음은 여월동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도계 토기에 비해서 유적에 비해서 범박동과 원정동 유적에서 왕계 방향토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이 분명히 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마한에 포함되어 있는 뭐 예속이라는 표현을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한 문화권에 일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으로 결국은 여월동에서 나오는 그 예계의 주거지로 본다면 이 지역이 마한계와 중도계, 뭐 백제와 마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백제계가 예계인가는 또 조금 다른 상상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뭐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마한에 포함되었던 하나의 문화권으로서는 이 지역이 우이모탁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강동 유적이 과연 우이모탁국의 중심지인가 이게 조금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전년도를 포함해서 지금 고강동 유적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고강동 유적이 중요한 의뢰 유적인 건 맞지만 우리가 소국의 중심지를 구읍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읍, 그게 캐피탈이죠.
구급 외에 별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한 성격을 가진 작은 공동체를 별업이라고 불렀는데 고강동은 별업이다. 의뢰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강동 일대는 구급이 될 수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셨습니다. 전년도 발표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별업이라고 하는 것이 설사 진짜 별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구급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 거냐. 그 다음에 공항도에 실제로 보면 거기 대형 주거지들이 나옵니다. 60제곱, 80제곱 정도, 지금으로 치면은 30평, 40평 정도 되는 큰 주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거지들이 그냥 개인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공동체가 주관하는 집회나 의뢰를 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본다면은 공항동 유적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지금 제가 지도로 그냥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부천 지역이 지금 이제 부천 시민지구는 이렇게 경계가 됐으면 사실은 부평구 계양구까지가 이 굴포 연안에 하나의 문화권으로 본다면 문화적으로는 이 자체가 하나의 부천이 돼야 되고요. 지금 부평구에 아마 또 예전 군청사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해남에는 오른쪽에 지금 설명된 이게 보강동 유적이고, 그 왼편이 원정동 유적, 그 다음에 여월동 유적, 아래쪽이 범박동 유적입니다. 이 유적들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 이 범박동 유적은 광명시에서 이 굴포 쪽으로 올라오기 위한 계곡의 입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월동 유적은 그 길을 따라서 굴포로 나가는 쪽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항동 유적은 이 영등포 지역에서 굴포 쪽으로 넘어오기 위한 육로로서 아주 결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공항동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정동 유적은 사실은 지금 지도에서는 조금 이 화면에서 안 보입니다만 이게 구름 끝이고 이 아래쪽이 해발고도가 0m, 그러니까 바로 해안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정동 유적에서 확인된 백지 유적은 이 고강동과 여월동, 범박동 일대 세력들이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강동 유적을 필요해서 이 여월동, 원정동, 범박동을 포함한 이 구름상의 유적들이 우유모탁국의 심장국을 중심지고 원래 모태가 되는 출발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구급이냐 벼름이냐 상세한 부분은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추후에 자료 증가가 됐을 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유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강동 유적은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여월동과 범박동 유적에서는 통일신라 유물까지 석광벽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이 지역이 사람들이 영위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는 걸 볼 때는 이 지역이 이 원으로 돌려져 있는 부천 또는 굴포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계양산성이 문제인데요. 이 고구려에 전염되고 나서 이 계양산성의 산성은 현재로서는 아마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신라가 한강 지역에 들어온 것은 550년 정도죠. 6세기 중엽. 그럼 적어도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계양산성을 신라가 직접 경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506년 이후에는 신라는 지방행정체제를 전개하면서 각 지역의 산성을 두고 그 군주를 파견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양산성 정도라면 신라 중앙에서 군주가 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계양산성 일대가 일대 행정적인 중심지가 되었다고 본다면 6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이 보강동과 원정동, 여월동 일대 중심지였던 이 중심지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면서 신라가 들어오면서 계양산성 쪽으로 중심지가 한번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천 지역에 좀 더 많은 지역이 조사되고 각 유적에서 조사된 유물의 양이 더 많다면 더 객관적인 과학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나와 있는 고강동 유적을 단순히 의뢰유적으로 취급하고 벼룩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이 일대, 특히 굴포 연안의 가장 중요한 교통의 결정점이 되죠. 서울, 광명, 소래포구에서 올라오는 이 지역들이 한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입니다. 안 그래도 이 바깥에 외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아주 이게 쇼컷입니다. 쇼컷. 그런 교통부의 결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고강동 유적이 단순히 의뢰 유적이 아니고 이 우유모탁국의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뒤에 고강동 유적에 대해서 고견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고강도 유적이 일부만 조사되고 나머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폭넓고 넓은 범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고강도 유적을 더 조사한다면은 이 우유목탁국의 원형이 거의 뭐 완벽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했네요. 제가 발표 시간 20분인 줄 알고 5분 줄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정해서 이게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 3분을 전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유모탁국의 실체에 대해서 역사 고고학적인 경험이 아주 쉽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이어서는 이 고강동 선사유적에 대한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고강동이 발굴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의 발견 그리고 조사 그리고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양대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이화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의 발견, 조사, 그리고 전망이라고 좀 거창하게 좀 썼습니다. 관심을 좀 끌어볼까 해서 좀 거창하게 썼는데, 오늘 앞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고강동 유적을 포함을 해서 부천의 이 고고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많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실은 또 그 다음 발표에 이어지는 강평원 선생님 발표가 고강동 유적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또 고강동 유적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이런 얘기를 상세히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서두에 2000년의 역사를 지금 복원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고강동 발굴이 대략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마지막 2004년도에 발굴했으니 제가 20년 전 기억을 더듬는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000년을 복원을 하시려면 2000년을 돌아가시면 심지어 또 우리 스케스 2만 년을 또 말씀하시는 바람에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든 2000년이든 2만 년이든 여기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보다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까지 좀 포함을 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천 고강동 유적 어떤 유적일까 제가 뭐 좀 딱 잘라서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 청룡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 자락에 있는 구릉부에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청동시대 취락 유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단지쯤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모여서 살 수 있는 곳.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이 없지만 제 집이 우선 필요합니다. 근데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이런 큰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고강동 발굴할 때 이 길이가 아까도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20m가 약간 넘는 대형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름은 주거지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밥 해먹고 그랬던 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가 같이 썼던 공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천 고강동 유적에서 청동기 시대 집자리로 확인된 건 약 20여 개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천 고강동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강동 유적은 경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실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강동 혹시 유적 꼭대기에 올라가 보신 분? 올라가 보시면 제일 어디까지 보이던가요? 저기 제 기억에 김포공항까지 쭉 다 보이잖아요. 네, 경관. 여러분들
약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시면 제가 잘 보일 겁니다. 기왕이면 무언가를 잘 보려면 높은 곳으로 가는 건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강동 유적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특징, 모든 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성주산 더 높습니다. 원미산 더 높죠. 더 잘 보여요. 근데 올라가는데 힘들죠. 둘째, 올라가도 엉덩이 붙이고 앉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고강도 유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굴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경관적 특징이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부천 고강동 유적이 저기에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라고 경관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강동 유적은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고광 유적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발견부터 스토리를 가진 유적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 고광동 유적은 발견부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동네 주민께서 산보 가시다가 비 온 뒤에 우르르 굴러떨어진 유물 한 다발을 부천시에 신고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교수님들한테 못 물어봤는데 그게 한양대학교로 연락이 오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님들과 다른 고고학 선생님들이 실제 답사를 수차례 하고요. 그때 발견된 유물들이 청동기 시대 석기들이다라고 판명이 되면서부터 그렇다면 분명히 요 꼭대기 어디쯤에 그때 아마 발견된 데가 여기쯤일 겁니다. 그럼 요 꼭대기 어디쯤에 청동시대 집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동시대 집자리는 다 대부분 산 위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지표조사를 더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게 경인 고속도로고요. 지금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데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결국은 조사 결과는 7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다음에 1996년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2005년까지 7차례 발굴조사를 했고 저도 여기에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 20기의 청동시대 집자리 그리고 구릉의 꼭대기에서 이른바 적석환구 유구입니다. 아마 오늘 토론자로 오신 그 강병학 선생님이 적석환구 유구 이름 짓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때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이름을 부른 겁니다. 적석, 돌이 쌓여 있더라. 환구, 동그란 구덩이가 있더라. 그래서 생긴 대로 불러서 적석환구유구라는 명칭에 거의 지금도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그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부천 고강동 유적의 가치가 더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지표조사 때 수습된 그 지표 땅에서 주민들이 신고한 유물들이고요. 그 이후에 교수님들이 몇 차례 더 지표조사를 하면서 땅에서 다 수습한 유물들입니다. 보시면 돌칼부터 창, 그 다음에 관월형 석도라고 하는 그 낫처럼 쓰던 그런 도구들 등등등 해서 석기들이 다수 많이 발견이 됐고요. 이후에 당연히 그러면 주거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1차부터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1차 발굴은 당연히 진짜로 있냐 없냐를 보는 발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에이지구라고 써있는 구릉의 정상부 중심으로 주로 청동시대 주거지들이 정상부에 가장 많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위주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당연히 5개 주거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5개가 끝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 조사를 했고요. 1차 발굴 때 쪽 주거지가 예상보다 좀 많은 기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5개의 주거지가
생각보다는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고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이 주거지들이 분포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사 범위를 차례 확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5호 주거지까지 발굴 조사하고 또 하나 6호 주거지라고 하는 주거지가 조사 지역 요 남쪽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3차 발굴 조사에서 추가로 또 3개의 주거지가 발굴이 되고요. 요 3차 발굴까지는 주로 거의 대부분 여기 A지구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정상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청동시대 집자리가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부 조사를 해서 어떤 유물이 출토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주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 4차 조사부터는 조사 구역을 좀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여기 경인고속도로가 구름을 완전히 갈라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갈라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예상 키로는 분명히 경인고속도로 공사 당시에 저 산을 팔 때 관련 유물들이 발견이 됐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첫째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학계 보호가 안 됐을 뿐이고 분명히 이 지역까지도 충분히 다 그 청동시대 마을들이 있었을 텐데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석 황구 유구라고 하는 유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게 기술의 발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조사를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오늘 토론으로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 발굴을 직접 하셨는데 적석 황구 유구인지 모르시겠죠. 돌만 보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드론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 아마 드론이 있었으면 좀 더 예쁜 사진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좀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학교에 있어서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 적석 황구 유구를 예쁘게 한 방에 딱 보여주는 사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요 조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좀 해결해야 될 또 그런 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5차 발굴까지 가면서는 이 주거지들이 그러니까 청동시대 마을이니까 정상부뿐만 아니라 이 구릉 전체에 얼마나 더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좀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13호 주거지는 이 조사 과정에서 하나 확인이 됐는데 5차 발굴 조사 때 너무 커서 내부 조사를 이 당시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해까지 연결이 되어서 조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요 구릉 정상부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청동시대 마을이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가장 제 기억에도 그렇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요 C라고 써 있는 곳입니다. 저도 실은 이 지역은 발굴조사 이후에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고강동 유적 옆으로 북쪽으로 쭉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 바로 건너편에 구릉이 길 때문에 좀 잘려 있긴 한데 얕은 구릉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원래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됐었을 거거든요. 결국 이 C 지역 안에서도 청동시대 주거지로 추정이 되는 유적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고강동 유적은 단순히 이 구릉구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산이 아니라 이 전체 일대에 청동시대 마을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차 발굴은 13호 주거지라고 하는 대형 주거지 내부 조사에 좀 주로 집중을 했고요. 과정에서 고국을 포함을 해서 다수의 유물들이 확인이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7차 발굴은 이제 나머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B2라고 하는 이쪽 남쪽 삼연구 일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또 주거지가 확인이 되면서 7차 조사까지 이루어진 결과 21개의 주거지, 집자리들이 확인이 되었고 적석 항구 일부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통일신라 시대
무덤으로 판명된 석광묘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부천 고강동 유적은 결국은 조사 당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강유역의 청동기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유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지역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강동 유적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이고요. 주변 지역이 다 도심이에요. 이 도심 지역은 한강을 포함해서 서울, 인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청동시대 주거지 혹은 청동시대 유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한강을 포함해서 특히 경기도의 서쪽 지역에 대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선사시대인들의 모습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유적인 것은 20년 전에 발굴을 할 때나 지금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고강동 유적은 왜 지금까지 살짝 잊혀진 듯 느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 시에서 관리를 못했다, 누가 뭘 못했다, 누가 뭘 못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조금 삐끗했습니다, 실은. 제가 발굴 조사를 할 당시에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분들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유적의 중요성이 너무 높으니 이 지역을 먼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지정문화재로 하는 것이 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더 편리한 방안이다라는 각계의 의견 때문에 조사 당시에는 이걸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좀 복잡하고 다단하고 지리한 그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회해서 조금 더 편의성 높게 유적을 보호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것들이 시의 담당자, 시장님 등등등등등 변경이 되면서 약간씩 좀 퇴색이 되면서 너무 잘하려다가 약간 타이밍을 놓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좀 남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저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시겠죠. 왜냐? 이 국가 지정 문화재 제도는 이건 조금 오래된 지도긴 한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지정 문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구간, 300m 혹은 500m에 대해서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당장 지정문화재로 현재 이 시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든 경기도 지정문화재든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합시다. 그러기에는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 부천시는 2013년에 개정된 향토문화재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가셨나요? 그 도의원님이 계셨는데 도의원님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천 고강동을 위해서 유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싶어도 실제로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정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부천시 향토문화재는 별도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함으로 해서 부천시는 우선 고강동 유적의 일정 부분 보호나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면 좀 시작은 부천시 지정문화재로 시작을 하고요. 주민들과의 공감대, 유적의 가치들을 부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한다고 하는 시점에 경기도 문화재든
그 국가지적 문화재든 어느 범주에서도 고강동 유적의 가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조금 더 선택을 하는 좀 순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좋은 건 고강동 유적이 주민들한테 먼저 가야 됩니다. 이미 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보리울 선사제를 주민들 자치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축제는 98% 이상이 관주도입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주도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선사문화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하는 방안은 굉장히 접근성 좋은 유적을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좋은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수주도서관 안에 체험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사례를 조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경기도 연천입니다. 아마 정곡리 유적 다 아시죠? 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공부를 안 하신 거라 농담이고요. 연천 구석기 축제라고 하는 축제로 유명한 유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1993년도 1회 축제 때 갑자기 연천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한 적 없습니다. 순수하게 고고학 하시던 선생 교수님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거의 5회, 10회까지 끌고 나갔었어요. 그 이후에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유명해지면서 당연히 반대로 관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11회인가의 경기도지사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지원금으로 지금 현재 전국선사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올 초에 5월달에 축제 때도 갔었는데요. 개수기 집계, 그러니까 매표 집계로 한 10만이 약간 안 되는 인원이 3박 4일 동안, 실은 비 와서 이틀 빼면 1박 2일 동안 방문한 인원이 약 10만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인원들이 방문을 하고 실제로 무료일 때는 20에서 30만 명까지 추산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활용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경기도지사를 불러온 거고요. 그 관심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박물관을 지으라고 수십억이 되는 예산을 줬고 그 과정이 거쳐오는데 실은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만 약 15년, 20년 가까이 거쳤고요. 그 15년 동안 또 축제는 나름의 발전을 해서 이제는 지금 전체 유적이 한 23만 평 정도 되는데 10만 평 정도 안에서 그 축제를 진행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강동 유적은 10만 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축제를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자, 요거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아마 크기로 비하면 고강동 유적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암사동 유적이 성공할 수 암사동 유적도 서울 시내에서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 축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인구 1000만 서울 안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이건 속된 말로 안 불러도 오십니다. 안 불러도 와요. 제가 좀 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부천시 인구 조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80만입니다. 80만이 주변에 사는 선사시대 유적지 대한민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1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메리트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암사동 축제들은
그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 위주의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한 그 축제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가장 대표 축제로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금년에도 그 열심히 그 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축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은 일단 고강동 유적의 가치가 무엇일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충분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학술 토론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더 중요성을 깨달아질 텐데 그게 부천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결국은 저 유적은 또 잊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발굴했던 유적으로서의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유적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나 가치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한국의 적어도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자원으로 좀 고강동 유적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자라는 지금 시간에 제일 민감한 자리인데 알아서 5분을 줄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발표까지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 번째 발표를 드릴 텐데요. 참, 이제 두 번째 발표는 저도 몰랐던 그 고강동 유적의 발굴 비하인드부터 해서 이 유적이라는 게 그 학자들만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향유해야 될 문화의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습니다.